여기 오는 동안 계속 설렜습니다. 이 제가 1993년에 입학해서 석사도 했거든요. 기계과에서. 그래갖고 2002년에 졸업했어요. 유학 가기 전에 2007년에 한번 왔었어요. 추천서 받으러. 조금 띄엄띄엄하게 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입니다. 2007년 그때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되게 무심했구나. 후배들 찾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인사도 안 드리고 참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후배들 보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계속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왔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로봇에 관한 거예요. 물론 로봇에 관한 거. 그런데 로봇 공학적인 기술을 알려줄 수도 있죠. 1시간 동안 뭐 이거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어떻게 설계됐고 그런 포인트는 뭐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후배님들 앞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로봇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왔습니다. 제가 그 주제 넘게 이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릴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선배고 그리고 같은 엔지니어고 그래서 같은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그냥 대화를 하자라는 식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 많이들 아시죠? 아시는 분? 뭐 정보를 수집하거나 뭐 관심이 있거나 얻게 되시네요. 한 10%? 10% 정도 계시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시는 분이 한 15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그럼 10%, 20%는 지금 알고 있겠네요. 자, 그래도 한번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재난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일본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게 많아서 정보가 오픈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그래도 꽤 돼요. 이때 로봇이 투입됐었어요. 그 사실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팩밭이라고 아시죠? 미국 군용 로봇입니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정찰용으로 쓰여졌죠. 밀리터리 스펙이에요. 밀스펙을 만족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방사능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EMI 실링 다 돼 있고, 그래서 차폐 완벽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었는데 통신이 안 되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나서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다가 긴급 SOS를 친 거예요. 미군한테 로봇 좀 보내달라. 우린 없다. 그랬더니 미국이 보내왔는데 그게 한 16시간 걸렸어요. 16시간 동안 시간을 허비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집어넣는데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못하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통신이 그렇게 중요해요. 전파공학은 여기는 분리됐죠. 예전엔 저땐 전전전이라고 불렀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무선 통신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줄로 유선으로 해갖고 보냈죠. 몇 킬로미터를. 사람들 저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가겠어요? 안 될 거 알면서 한 거죠. 가면서 줄 꼬이고 뭐 그렇게 하고 끊어지고 그렇게 했고 안 됐어요. 시간만 낭비했죠. 그래서 결국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대략 한 5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다 감춰져 있어서 정보가. 도쿄전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같은 엔지니어입니다. 50명. 누군가에겐 아빠고 누군가에겐 남자친구였을 수도 있고 남편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들이었을 수도 있는 50명의 남성이었어요. 다들 남성이었기 때문에 아빠, 아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암투병을 하고 있다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로봇을 개발하는 목적이 뭔가요? 사람들 위험한 곳에 대신 보내서 사람 대신 위험한 일 하라고 개발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하시는 분들에게 2011년은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때 나르파가 나선 거죠. 뭐 우울한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거냐. 우리가 뭐 오히려 해가 됐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또다시 벌어지면 그때는 진짜 제대로 된 로봇을 만들어서 한번 투입해보자. 근데 지금은 기술이 안 되니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보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로봇 고학자들한테 이메일을 다 뿌렸어요. 다파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물론 저도 받았고 데인сон 교수님도 받았고 그때는 저는 이제 막 박사학위 논문 쓰고 뭐 이럴 때였는데 그래서 참가를 하고 싶었죠. 뭐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수천 명이 될 거예요. 수백 팀이었으니까 한 300여 팀이 지원을 했습니다. 챌린지에 나도 참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을 했죠. 그래서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가 2012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그 챌린지를 그러면 왜 그 다파 챌린지를 얘기를 하느냐? 로봇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다파가 갖고 있는 위상 때문입니다. 다파는 미국 국방성사나 연구기관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방과학연구소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 때 다파를 모델링을 해갖고 그 3공화국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진 기술은 정말 혁명적인 기술만 손을 대요. 다파 그 본부에 가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디벨롭men트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레볼루션을 한다라고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 기술을 혁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만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10년 후에 무슨 기술이 쓰여질지를 고민을 합니다. 물론 얘네들의 속사정은 다 무기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속사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손대는 기술들은 우리 인간의 문명을 혁명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터넷이죠. 인터넷은 알파넷이었어요. 처음에 이름은. 그래서 그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아군끼리 통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게 인터넷의 시초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인터넷이 물론 이제 군용으로도 쓰였지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인류의 혁명을 갖다 줬죠. 뭐 굳이 다 말하자면 입만 아파요. 뭐 되게 많아요. 뭐 로켓도 그랬고, 그리고 무인 자동차도 그렇고, 뭐 스텔스 전투기도 그렇고, 굉장히 뭐 드론 요즘 나오는 드론 이런 것도 다 나르파가 시작을 하고 계획을 하고 펀딩을 해서 나온 산물들입니다. 그런 나르파가 뭔가를 시작을 하면 한 10년쯤 뒤에 우리가 쓰게 되는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그런 나르파가 이제 로봇에 관심을 갖고 로봇 대회를 열기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앞으로 로봇이 10년쯤 뒤에는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귀납적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자, 지금 요즘 다파는 로봇에 꽂혀 있어요. 로봇 얘기만 해요. 거기 가면. 그래서 시작된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 저번에 6월에 결선이 치러졌습니다. 한 300여 팀부터 시작했던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가 서바이벌 형식으로 계속 진행돼서 탈락해서 결국에는 결선에 오른 팀은 24개 팀이었어요. 국가별로 치자면 미국이 제일 많았죠. 아무래도 홈그라운드다 보니까 미국이 12팀, 일본이 5팀, 그리고 우리나라가 3팀, 독일이 2팀, 이탈리아가 하나, 그리고 홍콩이 하나,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저 숫자만큼 로봇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우연찮게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팀 카이스트가 출전을 했었고 서울대도 나갔었고 그리고 저희 팀인 팀 로보티즈도 나갔어요. 아마 회사로 나간 팀은 저희 팀이랑 미국의 럭키드 마틴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기 보이는 이름 중에 팀 트루퍼? 저기가 럭키드 마틴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연구기관들이에요. 학교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본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휴머노이드를 창시한 곳이니까.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일본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존심인 사람들이 이제 출전을 했어요. 자, 이게 24개의 로봇들이에요. 아, 멋있죠? 저는 이것만 보면은 아직도 막 가슴 뛰어요. 안 그래요? 공대생들은 그럴 텐데. 아마 이것보다 더 잘 만들어진 로봇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 세계 최고의 로봇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또 기술이 또 몇 개월 지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보다 더 잘 만들어진 로봇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희 로봇인 이름은 똘망이에요. 똘망이가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는 애가 똘망인데 까만 애. 저기 데니송 교수님한테도 드리고 그리고 서울대한테도 주고 뭐 독일에도 주고 그렇게 하고 4팀이 출전을 했어요. 뭐 약간 자랑이에요. 제가 만든 로봇인데 다른 사람들이 써줬다는 거. 전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또 팀 면면을 보자면은 뭐 MIT도 보이고 CMU도 보이고 제 나온 버지니아 공대도 보이고 럭키드 마틴, 나사 뭐 이런 기관들이 다 보여요. 정말 로봇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다라고 하는 팀들이 다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마션 얼마 전에 마션 나오죠. 거기 나사 조직들 쫙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다 있어요. 그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에서 출전한 애가 저기 거미처럼 생긴 애, 좌측 하단이고, 그리고 저기 존슨 스페이스 센터 그 나사의 그 마션 보면 나와요. 거기 있는 애들은 떨어졌어요. 중간에 예선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다파 로보틱 챌린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선두의 트렌드를 움직이고 있는 곳이고 로봇 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대회는 원전을 모델로 만들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원전이 팍 폭발했어요. 팍!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로봇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로봇을 들고 갈까요? 그 앞에까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바에 사람이 같이 뭐하러 로봇을 만들어요. 멀리서 몇 킬로미터 밖에서, 방사능이 위험성이 몇 킬로미터 밖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로봇 혼자 걸어가게 만들까요? 전기공학과니까 배터리 용량이 걱정되지 않아요? 그렇죠. 용량이 뭐 수십 킬로와트라고 해도 가다가 다 다를 거예요. 지금 기술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재래식 가솔린 자동차. 무인 자동차 하면 오히려 위험하죠. 그런 방사능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주 오래된 재래식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임무예요. 그 전까지는 로봇 하면 그냥 무인 자동차 만들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봇이 왜 자동차를 운전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재난 상황에서 쓰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 깨우친 거예요. 맞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서는 자동차에서 내려야 돼요. 혼자서. 내리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이 닫혀져 있으면 닫혀져 있는 문을 찾아서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밸브를 열어서 냉각수를 유통시키고, 벽이 나오면 주변에 있는 드릴을 집어서 벽을 뚫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암기 과목이에요. 다 이미 문제가 공개된 거죠. 그런데 그 서프라이즈 미션이 하나 있어요. 그 대회 전날 공개하는 그런 것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험지 막 폭발했으니까 막 다 무너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험지 상황을 돌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끝이 납니다. 이 8가지 미션을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그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그 로봇공학자들, 막 교과서 쓰신 분들, 그리고 이름만 되면은 와 그래갖고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쫙 앉아 있었는데 다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2012년 그 달파가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저도 거기 워싱턴에 있었는데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나보러 하라고 3년 안에
난 못하는데 막 아직까지 한 거는 뭐 별거 아닌데 뭐 다들 이렇게 뭐 쪼른 거죠.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런데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 정도도 못하고 로봇이 뭘 한다고 뭐 깝쳐요. 그렇죠? 저 정도는 못하고. 그런데 2012년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래 어쨌든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죽어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다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팀이 만든 로봇이에요. 똘망이라는 이름이고 라디오스타 본 적 있어요? 라디오스타에 데리고 나간 적도 있는데 그게 한 2년 전쯤 되니까 뭐 잊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년 동안 연구를 했더니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더라고요. 저희도 6월 전에 결승 전까지는 실험실에서는 모든 미션들을 클리어했어요. 그게 뭐 잘나서 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혼자서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회를 하는 동안 그 다른 팀들 있잖아요. 다른 팀들이 소스를 제공해 줬어요. 같이 경쟁하는데. 우리가 뭐 깍두기라 줬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웹에다 올리는 거예요. 나 이거 했는데 한번 볼래? 비디오 한번 보여주고 사람들이 야 그거 어떻게 써? 그러면 이렇게 했어. 그리고 소스를 올려요. 그럼 다운받아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 것도 적용해보면 돼요. 그런 식의 오픈소스 운동이 여기 다르타 로보틱스 챌린지의 거의 정신 중에 하나였어요. 상금은 20억이에요. 아시다시피 1등 하면 20억을 가져가는 건데 2등은 10억이고 3등은 5억이고 욕심 날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장의 무기를.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만큼 올리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걸 올려줘요. 그럼 그거 받아서 또 하는 거죠. 그렇게 했고 참가한 팀들은 되게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저희 같이 해본 적 없는 사람들 3년 전에 휴머노이드로 뭐 큰 거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회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저희도 기술이 정말 급속하게 올라갔어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업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로봇 세계에서는 이런 오픈소스가 기본 정신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정신이기도 해요. 인터넷을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 뭐 인터넷의 독점과 그 정부와 뭐 엔지니어의 싸움 뭐 이런 것도 다른 시간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어쨌든 오늘 후반에 얘기할 주제하고 조금 맞닿아 있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게 여러분도 아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특허, 지적재산권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함으로써 인류가 더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도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렸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이거 크레딧 바이 누구 없어요. 코딩 안에. 뭐 쓸 수는 있겠죠. 퍼센트 붙이고 샵 붙이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모두가 다 같이 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잡설은 이제 좀 뒤로 하고 시간의 관계상 그래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볼까요? 자동차 운전 잘합니다. 장애물들을 싹 피해가요. 잘하죠. 대부분의 로봇들이 자동차 운전을 성공을 했어요. 이거 휴보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에요. 정확한 임피던스 컨트롤로. 그리고 문을 찾아서 열고 들어갑니다. 어깨가 넓어서 문을 좁고 꼼수를 쓰는 거죠. 밸브를 잠그고 열고 그다음에 드릴을 잡아서 드릴을 벽을 뚫습니다. 저 까만색으로 뚫어내는 거였어요. 쉬워 보이지만 정확한 힘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저게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미션은 그 전기 플러그를 뽑아다가 다른 데다 꽂는 거였어요.
그리고 벽돌로 된 홈지를 주파합니다. 잘하죠. We'll make our way over to the green course. 사람 Team 사다리를 Kite. 올라가면 끝나요. 많은 로봇들이 임무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팀 카이스트가 우승했죠. 카이스트가 우승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DARPA Robotics 모든 Challenge 관계자들이 다 Finals from 놀랐죠. Daejeon, South Korea. Team Keist. 오준호 교수님은 일약 스타가 되셨고 얼마 전에 백악관 갔다 오셨더라고요. 초청받아갖고. 그리고 지금 세계 돌아다니냐고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아니지만 카이스트가 어떻게 연구했는지 저는 알아요. 오준호 교수님이 처음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작한 게 2000년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 길만 파신 거예요. 우리나라 중복 투자 안 되는 거 알죠? 정부 과제 딸 때. 한 번 3년 했으면 그 다음 3년은 딴 거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길만 쭉 파신 거예요. 되게 난관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 노력의 결실이 이제서야 보는 거죠. 모든 학문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한 10년은 꾸준히 해야지 뭔가 결과가 나오지 뭐 한 3년, 5년 했다고 뭔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좋은 예를 봤어요. 그런데 되게 잘하죠. 잘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잘한 것만 편집한 거예요. 실제 상황 보여드릴게요. 이거 본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세계 최고의 로봇들이라고 하는 게 넘어집니다. 이거 쉬운 거지. 이건 지금 구글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이건 일본이었고, 이건 이탈리아. 이건 버지니아 공대. 이거는 일본이에요. 대박. 사람 넘어지는 거죠. 이건 저희가 독일에 수출한 똘망이. 얘도 넘어졌어요. 이건 저희 거. 저희 로보티즈 똘망이. 요거는 버그인 것 같아요. 코딩 잘못한 것 같아요. 좌표 배우는 잘못한 것 같아요. 허공에다 대고 돌려갖고. 이렇게 좀 더 맞아요. 이건 뭐 통신 이런 것 같은데. 이건 데니스원 교수님 똘망이 있어요. MIT에서 나온 요 옐로우 안에 들어가면 점수 획득이거든요. 근데 결과 저 안에 떨어져서 점수는 획득했어요. 자, 이게 로봇의 현실입니다. 아까 거 보여준 거는 제가 편집을 잘한 거고 편집의 마법으로 지금 거가 실제 상황입니다. 여기 이 중에도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 참가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 친구는 직접 봤을 거예요. 그런데 로봇이 저렇게 막 넘어지는 걸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별거 아니네. 와. 그리고 저렇게 넘어졌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넘어지겠구나. 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의 가장 큰 기술적인 의의 중에 하나는 로봇이 드디어 실험실 밖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을 매달고 있는 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봇이 여태까지는 실험실에서만 쓸 수 있었던 물건이었는데 이게 밖으로 나왔으니까 밖으로 나와서 실제 상황을 이제 겪기 시작할 거예요. 2015년은 그런 해입니다. 로봇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해고 올해 뭐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진짜 정신없이 막 지나가고 저는 지금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현기증이 나서. 결국에는 2015년 다파가 손댔다라는 그것과 그리고 로봇이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는 것과 그리고 뒤에 제가 소개시켜줄 글로벌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합쳐져서 앞으로의 로봇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똘망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운전 진짜 빨리 했어요. 운전 아까 속도 비교도 안 되죠. 진짜 빨리 했어요. 그치 지호야. 우리가 제일 빨랐어. 그리고 문도 잘 들어갔어요. 시작을 근데 이렇게 그냥 넘어지고 말았죠. 로봇 한 번 넘어지면 막 다 틀어져요. 뭐 볼트 날아가고 막 그 다음부터는 막 임시로 수리하고 막 하고 했는데 계속 넘어지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치고 도전하고 고치고 도전하고 해갖고 지금 사실은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저거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미션도 수행하고 또 다음 미션도 수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다라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끝까지 간 로봇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건 이제 시간 제한이 있어요. 1시간 이상, 1시간 동안 하는 거였는데 1시간이 다 돼서 이제 멈춘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여기서 하고 싶긴 한데 후배님들한테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에게 충실하는 거,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아까 문에서 넘어지고 났을 때 그러고 포기했으면 이 비디오 못 보여줬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그런데 지금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비록 넘어져서 고득점을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카이스트가 20억을 가져갔고 미국이 2등과 3등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태까지는 로봇의 그 트렌드와 지금의 현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최고다. 지금까지는 이게 최고 기술이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기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베이스로 갖고 지금부터 이제 저와 후배님들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회잖아요. 대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컴페티션이라고 안 하죠? 에? 이상하지 않아요?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있는 거예요. 대회인데 무슨 챌린지야. 그치? 우리 생각에는 우리 한글 구조상에는 없어요. 무슨 대회, 무슨 장배, 뭐 대통령배, 무슨 대회, 뭐 이렇게만 해왔지. 상 타면은 뭐 대통령상 준다, 국무총리상 준다, 뭐 장관상 준다 이렇게만 해왔지. 챌린지라는 말은 우리는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붙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결과 위주의 삶을 살고 있어요. 대회를 했다. 그럼 몇 등 했어?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대회를 참가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대회를 참가해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가 성장을 했느냐, 대회를 참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여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리고 나서 내가 성장한 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그게 중요하지.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3등을 했다는 부수적인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동기도 될 수 있으니까. 1등 하고 싶어가 중요한 동기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겠다라는 그 도전 정신이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그런 마인드가, 얘네들이라고 하면 그 미국 애들, 그런 마인드가 뼛속같이 깊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회 이름을 잡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챌린지라 그러는 거예요. 컴피티션이라는 건 전혀 머릿속에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 단어 하나에서 느껴야 될 바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나도 20억 타고 싶어였지. 대회를 참가하면서 배우면서 스스로 성장했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 챌린지에 대한 의미가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이 대회를 참가하지 못했으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3년 동안 나는 얼마나 컸을까? 크기는 했을까? 그런 거죠. 저희 팀이에요. 조금 이상한 거 보이지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할 텐데?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한 거 본 사람? 힌트 좀 드릴게요. 이거랑 1등, 2등, 3등 이 팀들이거든요. 저희 팀. 넘어가라. 자, 힌트도 줬는데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막 나오는데 없어요? 진짜 왜 그래요? 너무 머릿속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사람 숫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다 해서 다. 로보티즈라는 회사는 작은 벤처기업이에요. 물론 이제 로봇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지만 그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이게 우리 총 역량이었어요. 이 팀원들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이란 나라 사실 잘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듣도 보도 못한 그 회사에서 뭐 이런 큰 대회를 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듣보잡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 뭐 쳐주지도 않았어요. 쟤는 뭐 알아서 하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겠지라고 했는데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승까지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인식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로봇의 휴머노이드 대가인 분들이 와갖고, 야, 니네들 진짜 좀 하네? 앞으로 지켜볼게. 이러고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지고 가는 이 한마디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 권위자여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나사나 뭐 럭키드 마틴이나 MIT나 CM이나 뭐 이런 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벤처기업 우리들끼리도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스스로에게 느껴지는 바가 많은 거죠. 불가능한 거는 의견일 뿐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이 컸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대회 시작 전 사진이에요. 그런데 되게 자신감 있는 표정 안 보이세요? 처음에 보면은 사람 숫자가 적어갖고 되게 미안해요. 제 동료들한테. 제가 리더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의 표정을 보면은 이 자식들 스스로 성장했다라는 걸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 다 이제 지쳤어요.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패했잖아요. 사실 한국적인 기준으로 성적도 좋지 않았고 몇 번이나 넘어졌고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했다는 그 자체가 주는 그 의미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표정들이 나올 수 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엔지니어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닐까요?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제 얘기는 뭐 주구장창 제 얘기만 떠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뭐 과목을 배울 때 왜 배우는지 알고 배워요? 그렇게 배우나요? 저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배우시나요? 미국 가서 공부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였어요. 처음에 가면은 첫 시간에 왜 과목 소개하고 뭐 앞으로 시험 어떻게 볼 거고 배점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하는 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와갖고는 교수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 과목 왜 배우는지에 대한 주구장창 연설을 하세요.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갈 수 있다라고. 왜 배우는지도 못하고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어느 틈엔가 그냥 멎어요. 이제 재미없다. 이제 돈도 안 되네. 딴 거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 들어와서 이 강연을 듣고 있는지, 내가 왜 학교라는 데를 왔는지, 내가 왜 전기, 전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왜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없으면 나가지 못할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왜 나는 로봇을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하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은 왜 만들까요? 로봇 만들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해야죠. 자기 스스로에게. 이거 만들어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 유명해지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냥 재밌으니까 답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정답은 없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는 이런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2030년이 되면 25%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런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 건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뭐 심각하다 뭐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심각하다는지는 말을 안 해줘요. 그냥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만 하지 왜 안 된다는 말을 안 해줘요.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누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빨리 119에 전화해갖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119에 전화했더니 지금 대원들 다 출동해 있는데요. 한 1시간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기 더러운 일을 위주로 사람들이 없어요. 청소 안 돼요. 지금은 되게 깨끗하죠, 여기. 청소하시는 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더러워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더러워지고 슬럼화가 됩니다. 그런 게 일본에서는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편의점에 일할 알바생이 없어서 사장이 24시간 일해요. 그런 사회가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 그렇게 될 거예요. 25%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 그런 때에 로봇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기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중심으로 로봇이 하고 사람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의 노동력은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해요. 이상적인. 여기서 좀 어퍼스트로피. 그럼 이제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로봇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나이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죠. 그럼 사람은 뭐 하는데? 그렇게 로봇이 다 해버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떡하지? 너무 로봇이 많아버리면 사람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닐까? 어떤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힘쓰는 것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그냥 단순 노동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다 로봇이 대체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떡하지? 먹고 살 수 없는데? 실험 문제. 로봇이 만들 가장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 이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까지 가야죠. 자기가 만드는 기술이, 자기가 만드는 물체가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어떤 사회적인 반작용을 가져올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못하는 엔지니어라면 반쪽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만약에 반작용이 있으면 그 반작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까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진정한 엔지니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 할게요. 구글에서 무인자동차 만드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그 무인자동차로 뭘 할 거냐면 택시 회사를 만들 거예요. 전격 제트 작전을 만드는 거죠. 고스트라이더 아세요? 킷 일로 와 하는 거. 세대가 달라갖고 모르나? 아무튼 저는 그걸 보면서 살았는데 아무튼 그거를 실현해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택시 회사 다 망할 거예요. 택시 운전 기사분들 이제 딴 직업 찾아야 됩니다. 이거 안 쓸 수 없을걸요? 택시가 스마트폰으로 불렀는데 왔어요. 탔어요. 아무도 없어 안에. 나 혼자만 있는 거야.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 안락한 느낌이 들까요? 그리고 뭐 목적지도 다 입력을 해놔갖고 결제도 다 했어요 이미. 목적지에 딱 내렸는데 차는 뭐 아무 지가 혼자 가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금도 반값이야. 안 쓸까요? 쓸걸? 내 차가 필요 없어요. 차 안 사도 돼 이제. 필요할 때마다 차 불러갖고 쓰면 되는 거예요.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곳에서는 완전 안성맞춤이죠. 뭐 드론이 택배 서비스를 할 거라는 거는 뭐 너무 이제 많이 해서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회를 보게 되냐면 이런 사회를 보게 될 거예요. 이건 아이로봇의 한 장면이에요. 로봇이 택배를 배달을 해주고 로봇이 거리를 청소하고 로봇이 애완견 산책도 해주는 저는 아이로봇의 장면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기술이 택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속도로 간다면 한 10년이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다파의 그 사이클 10년 후에 온다라는. 그리고 구글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썼던 로봇이에요. 아틀라스. 그 구글이 그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3년에 예선전이 벌어졌을 때 일본이 1등을 했어요. 그때는 일본이 1등을 했을 때 샤프트라는 저 빨간 애 제가 1등을 했는데 그 회사를 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최고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의 플랫폼을 제공했던 저 회사는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안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구글이 사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7개를 더 샀어요. 완전히 그냥 돈으로 그냥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최고라고 하는 로봇 회사들은 다 불러 모으고 있어요. 뭐를 하려고 그럴까요? 그리고 나서 이 아틀라스 2라는 놈이 지금 여기 보이는데 얘 몇 달 전에 비디오가 공개됐는데 다파 챌린지 끝나고 나서 산악을 뛰어다니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뭐 하고 있을까요, 걔네들이? 아마 미래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세상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봇이 만들어져서 우리 사회에 쓰인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라는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은 기술이 택도 없으니까 어떤 부작용도 없어요. 하지만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래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의 중심이 될 10년 후 30대 중반 혹은 40대가 되면 사회의 중추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로봇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예요. 로봇과 협업을 하든지 로봇과 경쟁을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편을 쓸지. 그랬을 때 나는 무슨 일을 지금 해야지 로봇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로봇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또는 로봇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미래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본 소양이 필요하고 어떤 지점을 공략을 해야 우리가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더 좋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먼저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하려면 옛날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복잡해 보이지만 먼 관점에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을 보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옛날 한번 볼게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그 시기, 그때 농업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했죠. 다들 도시로 몰렸어요. 왜냐하면 도시에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시골에서는 굶어 죽기 딱 좋았는데 도시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도시로, 공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확 줄었어요. 1900년대에 전체 인구의 50%였던 농업 인구는 지금 현재 3%랍니다. 이거 미국 통계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어서. 그런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농업 인구가 저렇게 감소해서 우리는 농작물이 없어서 굶어 죽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풍부한 농작물을 갖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공업이 농업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트랙터로 경작을 하고 농약을 만들고 비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각종 기술들이 농작물, GMO 같은 그런 기술들이 농작물을 풍부하게 만들어줬어요. 병충해도 안 걸리고 사시사철 나와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은 증대됐고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산업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죠. 하나만 더 가볼게요. 2차 산업이 3차 산업으로 바뀔 때 1970년대에 이거는 인구 통계가 없어갖고 제가 봉급 통계를 가져왔어요. 그때 총 봉급 생활자 중에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봉급을 다 썸을 하면 전체 봉급자의 25%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10%가 됩니다. 거의 뭐 봉급, 뭐 물가 대비 뭐 이런 거 다 따진 거죠. 그만큼 사람이 줄었다라는 반증이죠. 그런데 서비스 산업으로 발달을 하면서 우리는 공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줄었다고 해서 공업 생산력이 줄었나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집 지으려면은 빌딩 하나 올리려면은 한 3년, 4년 걸렸는데 지금은 한 6개월이면 올려요. 집만 그런가요?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은 어때요? 점점 빨라지고 있죠. 옛날에 70년대 전화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한 3년 걸렸어요. 지금 어때요? 3개월이면 만들어요. 공업 생산력은, 능력은 더 좋아졌습니다. 사람이 줄었어요. 비슷한 걸 보이죠? 자, 서비스 산업은 지금의 주요 산업이에요. 하지만 로봇이 대체할 산업이기도 합니다. 로봇이 가장 잘할 곳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로봇이 개발이 되면, 로봇이 우리 주변에서 쓰이게 되면 아마 똑같은 사회 변화를 겪을 겁니다. 3차 산업을 4차 산업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 자동화 기기의 발달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올 세상, 그걸 우리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이코노미라고 부르고요. 경제학자분들은 저렇게 정의를 하고 그 세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 많습니다. 뭐 미래학회 가면 저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요. 이런 사회가 되면 지금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변화를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이동하겠죠. 그 이동하는 지점이 어딜지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만 서비스 산업 자체는 커질 거예요. 더 많은 풍부한 노동력이 서비스를 해줄 거니까, 로봇이라는 존재로. 산업이 바뀔 때 일어났다는 현상을 우리는 똑같이 목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는 그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회를 어떻게 인간이 이로운 사회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그럼 그 지점이 어딘가? 그것을 보기 위해선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농업 얘기해 볼까요? 다시. 농업이 증대됐어요. 농작물이 잘 자라요.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이제 우리 막 먹기 대회도 하고 막 그래요. 옛날에 굶어갖고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쵸? 그런데 좋아요? 좋기만 해요? 사람들이 다 만족했나요? 농작물 다 슈퍼마켓 가고 살 때 마음 편하게 사나요? 아니에요. 결핍이 생겨요. 풍부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풍부함 때문에 결핍이 일어납니다. 모든 기술은 그렇게 발달에 따른 반작용이 있어요. 반작용이 있고 그 반작용이 인간에게 결핍으로 작용해요. 그 결핍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냐면 유기농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엔 다 유기농 농작물이었는데 다 오가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오히려 찾아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유기농을 만드는 사람들이 부농이 되고 부가가치를 높은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은 신선한 농작물에 대한 결핍을 갖게 된 거예요. 농약 없는 비료, 좀 자연적인 비료를 쓰는 그런 작물, 그런 거에 대한 결핍이 생긴 거죠. 한 번만 더 할게요. 똑같이 계속. 자동차가 발달했습니다. 공업이 발달해서 자동차가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우리는 공간에 대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멀리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옆마을 가려면 산 넘어가야 되는데 호랑이 만날까 봐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부산에서 한양까지 과거 시험 보러 가려고 그러면 한 달을 잡고 갔다고요. 걸어서. 그런데 우리 지금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머리는 이제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그런 공간의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좋겠네요. 좋기만 해요. 아, 자유야, 좋아. 과연 좋나요? 좋기만 하나요? 여기에도 어떤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결핍이 있었을까요? 편해지는 것에 대한 결핍. 그래서 사람들은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헬스클럽에 가요. 시간 내서. 거기서 다람쥐처럼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요. 그리고 몸 좋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돼요. 인기인이 되고 유승옥 있잖아요. 뭐 기승전 유승옥이라면서요. 네, 한번 봤는데 별로 아닌 것 같았어요. 또 너무 이렇게 덩치가 좋아갖고 위축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인기인이 되고 그리고 건강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가치로 다가와요. 옛날엔 그럴 필요가 없었죠. 맨날 걸어다니는데 뭐하러? 그렇죠? 맨날 힘쓰는 운동하는데 뭐하러 운동을 해요? 그런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결핍을 먼저 읽어낸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핏빛이 상장한 거 알고 계시죠? 디바이스 하나 잘 만들어서 상장한다고요. 뉴욕에서. 그런 식으로 건강에 대한 결핍을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산업이 얼마나 큰지 상상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모든 게 건강에 연결이 되는 정도로 그래요. 사람들은 편해지자 건강에 대한 결핍을 느꼈습니다. 자, 로봇.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제야. 로봇은 똑같은 기술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편해질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하면 뭐든지 내 비서가 되는 놈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면 돼요. 좋겠네요. 똑같은 얘기 세 번째 하고 있죠. 좋겠어요. 좋기만 할까요? 어떤 반작용은 없을까요? 어떤 결핍이 없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숙제 내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가면 막 나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 강의 제일 좋아요. 시끄러워서 하지 못해. 이렇게 쫙 절간을 같은. 뭐가 있을까요? 싫어? 그건 직접적인 현상일 거예요. 반작용에 대한. 근데 좀 더 정서적으로 우리가 인간 내면적으로 어떤 로봇이 있다고 상상을 해요. 뭐든지 다 해줘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지점이 어딜까요? 로봇의 반대말 뭐죠? 로봇의 반대말. 사람. 로봇의 반대말 사람 아니에요? 사람 같지 않다와 동의어가 로봇 같다 아니에요? 연기 못하면 로봇 연기다 막 이러잖아요. 장수원이 뭐 로봇 같다 뭐 이러잖아요. 저는 그 결핍이 인간성에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이 있어요. 친구 같아요. 내가 해주는 거 다 해줘요. 하지만 뭔가 조금 모자라. 같이 계속 살다 보면 어떤 반복성을 느끼게 되고 인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놈은 아니에요. 생긴 건 인간 비슷한데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성에 대한 결핍이 느껴질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결핍을 갖고 거기를 타겟팅해서 들어가면 우리는 미래에 좋은 포지셔닝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인간성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미래적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농이 그랬듯이 지금 헬스클럽이 그렇듯이 건강산업이 그렇듯이 인간성에 대한 것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분명히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자체에도 포지셔닝 잘할 수 있는 그 지점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인간성이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로봇 세상이 오면 올수록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인간성이 키워드가 될 것이고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인간 냄새가 나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좀 더 인간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그런 것에 사람은 열광을 할 것이고 사람 자체도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좀 더 인기인이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각광을 받는, 오히려 로봇 때문에 인간성에 대한 회복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한번 꿈꿔봅니다. 그냥 되진 않겠죠. 그냥 되진 않고 여러분들이 같이 리딩해 나갈 때만이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상은 사람이 바꾸는 거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꾸는 거고 우리의 생각이 모이면 사회가 되고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리딩해 나갈 여러분들이 인간성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휴먼 스토리를 넣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쓸 때 더 인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 좀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이고 좀 더 미래적인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인간 같지도 않은 로봇이 인간성이 회복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극과 극은 통한다는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강연 동안 뭐 되게 많은 얘기를 못해서 좀 요약적으로 했어요. 그 나머지 얘기는 제 책에다 많이 기술해 놨거든요. 혹시 책 빌릴 수 있으면 한번 봐주시면 제 생각을 좀 더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